받으시오. 이것이 놈들의 목숨줄을 끊을 미끼요. 아이고, 우린 억울합니다. 그 여자가 시킨 짓이라니까요. 한양 바닥을 주름잡던 대감님들이 하룻밤새 줄줄이 엮여가는 꼴 좀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데는 굳이 칼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살짝 부어주기만 하면 되지요. 스스로 타오르다 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여기 붓한자루와 바둑돌 하나로 권세 높은 양반들을 거미줄에 가둔 희대의 천재 악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소름 돋는 계략 속으로 지금 들어오시지요. 어서 오세요. 야당국간 주인장 연화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열어볼까요? 창호지 문틈으로 스산한 밤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방 한가운데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여인 조씨 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바둑판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흑돌과 백돌이 어지럽게 놓인 그 판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매섭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얗다 못해 창백한 손가락이 천천히 바둑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달그락 달그락 조약돌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더니 한참을 허공에 멈춘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을 급소를 찾아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아주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지요. 딱!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서 검은 돌이 바둑판 위에 내려 꽂혔습니다. 단단한 나무판을 때리는 청명한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이 바둑판은 단순한 놀이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설계도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토록 차가운 악녀라 불리지만 조씨 부인에게도 꽃처럼 화사하게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으뜸가는 명문가 조 대감 댁의 고명딸이었지요. 비단 옷을 입고 맑은 차를 마시며 시를 읊던 평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간신배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조 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다 객사하셨고, 어머니는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해 쑥대밭이 되었지요. 불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며 어린 조씨 부인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뺀 자들, 그들의 눈에서는 피가 흐르게 하리라. 그날 이후 그녀는 여인의 연지곤지를 버렸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 시퍼런 칼을 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과부로 위장한 채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힘으로 덤비면 질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머리를 썼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을 잡으려면 그들보다 더 교활한 사냥꾼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녀가 밤마다 바둑판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씨 가문을 무너뜨린 원흉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산 덕분에 아주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놈은 이 대감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의 전형이었지요. 두툼한 뱃살을 출렁이며 거드름을 피우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놈은 박참판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눈치가 백탄인 그는 이 대감의 옆에서 온갖 나쁜 꾀를 대주는 책사 노릇을 했습니다.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가진 자였지요. 마지막 세 번째 놈은 최부자였습니다. 돈이라면 부모 형제도 팔아먹을 수전노였습니다. 이 셋은 의형제를 맺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기생집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허허허, 이번에 들어온 뇌물이 쏠쏠하지 않습니까? 이 대감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암요, 대감마님 덕분에 제곳간도 미어터질 지경입니다. 최 부자가 아부를 떨며 술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마시는 그 술이 곧 독배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히히덕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듯 그녀는 은밀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한양 장터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무슨 소문? 저기 남산 골짜기에 사는 과부 댁에 기가 막힌 보물이 있다는구만. 보물, 무슨 보물인데? 그 집 안주인이 바둑을 기가 막히게 두는데 내기 바둑에서 이기면 집문서를 준다지 뭔가. 에이, 그깟 집문서가 무슨 보물이야. 아따, 이 사람아. 끝까지 들어보게. 그 집 지하 창고에 나라님도 모르는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소문이 바다하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려졌습니다. 사실 금괴 따위는 없었습니다. 모두 조씨 부인이 돈을 주고 산 왈패들을 시켜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지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의 귀에는 이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달콤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드디어 그 탐욕스러운 3인방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괴라니, 그게 정말인가? 이 대감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과부가 죽은 남편이 숨겨둔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참판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씨 부인의 집으로 서찰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겉봉투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이 대감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바둑을 한 수 배우고 싶어 방문하겠소. 점잖은 척 썼지만 그 속내는 뻔했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노리고 들이닥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지요. 조씨 부인은 서찰을 읽어 내려가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서찰이 구겨졌습니다. 어서 오시게. 내 기꺼이 자네들의 무덤이 되어 주겠네. 그녀는 하인에게 일러 방안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바둑판을 깨끗이 닦고 향을 피워 방 안 가득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두었지요. 마치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짐승들을 환영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마당에 들어선 가마에서 이 대감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하하, 여기가 바로 그 소문의 집인가. 고탕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그 소리는 조만간 비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씨 부인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과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거대한 거미의 눈빛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감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마루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는 번들거리는 개기름이 흘렀고 눈은 조씨 부인의 고운 자태를 훑으라 바빴습니다. 부인 솜씨가 좋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소만 미모 또한 절색이구려. 이 대감의 걸걸한 목소리에는 끈적한 욕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고개를 조아리며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쪼르르르. 맑은 찬물이 옥색 찻잔에 채워지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왕님의 주신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으나 속으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차는 향이 아주 진한 백화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향 뒤에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약재가 아주 조금 섞여 있었지요. 이 대감은 아무 의심 없이 뜨거운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차 맛 한번 좋구나. 그래, 내기 바둑이라 했던가. 그는 혀를 날름거리며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조씨 부인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네, 대감마님. 다만 제가 가진 것이라곤 이 집문서와 지아비가 남긴 약간의 뒷돈뿐이라서요. 뒷돈이라는 말에 이 대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대감의 옆에 붙어 있던 뱀 같은 산에 박참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대감처럼 단순 무식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매사 의심이 많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신중한 자였지요. 잠깐, 부인. 박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과부가 어찌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오? 혹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은 아니시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대감마저 멈칫하며 조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조씨 부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가에 물기를 머금더니 가련한 목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판 영감님도 너무하십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제 남편이 피를 토하며 숨겨둔 돈입니다. 그 돈을 지키려고 제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어깨가 가녀리게 떨렸습니다. 그 완벽한 연기에 박참판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울먹이는 꼴을 보니 거짓은 아니군. 박참판은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소매 속에서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심을 거둔 그들은 본격적으로 판에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은 그들을 한꺼번에 상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법이지만 악당들은 흩어놓아야 잡기 쉬운 법이지요. 그녀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최 부자를 은밀히 불러 세웠습니다. 최 부자는 돈 냄새라면 귀신같이 맞는 수전노였습니다. 최 부자 날이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시오. 조씨 부인은 주위를 살피는 척하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 이 대감마님께서 제게 언지를 주셨습니다. 이번 판에서 따는 돈은
박참판 영감과 둘이서만 나누겠다고요. 최 부자 나리께는 푼돈이나 쥐어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뭐라. 그게 사실이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이 대감과 박참판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던 차에 조씨 부인의 거짓말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내 이놈들을 그냥 나리, 지금 따지시면 몫을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제가 나리를 도울 테니 나중에 제 뒤를 좀 봐주시지요. 최 부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동료에 대한 신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제 몫을 챙기겠다는 탐욕만 이글거릴 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쐐기를 받기 위해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꺼내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며칠 밤을 새워 정교하게 위조한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이것이 제 남편이 남긴 장부입니다. 새 사내의 머리가 장부 위로 쏠렸습니다. 종이에서는 묵은 먹 냄새와 오래된 종이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액수의 금괴와 은전이 숨겨진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 금액이면 고래등 같은 기와 집을 100채는 사고도 남겠군. 박참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대감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침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 장부가 가짜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숫자가 너무나 거대했기에 이성은 마비되고 욕망만이 뇌를 지배했습니다. 좋소, 오늘 밤 끝장을 봅시다. 내 전 재산을 걸고서라도 이 판에 끼겠소. 사내들은 앞다투어 주머니를 털고 차용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이 자신들의 노비 문서가 될 줄은 모른 채 말입니다. 첫 번째 대국 상대는 이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바둑 실력이 제법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자였습니다. 어디 여인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 이 대감은 자신만만하게 바둑돌을 두었습니다. 초반에는 조씨 부인이 일부러 몇 수 접어주며 밀리는 척했습니다. 이 대감은 신이 나서 어깨춤을 추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으하하, 부인, 이러다 초저녁에 거덜나겠소. 하지만 중반이 넘어가자 바둑판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부인이 무심코 놓은 듯한 돌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군대처럼 이 대감의 대마다 말을 포위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 대감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분명 자신이 이기고 있었는데 퇴로가 하나둘씩 막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날개가 엉킨 파리처럼 발버둥 칠수록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지는 건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서늘한 공포가 이 대감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조씨 부인이 딱 소리를 내며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감마님, 장고 장카어 끝에 악수어쇼 나온다 하였습니다. 어서 두시지요. 밤은 짧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저승사자의 미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감이 허무하게 첫 판을 내주고 나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험악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바둑판을 노려보던 박참판의 눈매가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 대감을 쏘아보았습니다. 대감,
박참판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른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대감은 당황하여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내가 실수를 좀 했어. 실수. 박참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이 대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찌. 비단 옷감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일부러 져준 게 아니고 박참판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의심의 싹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슬그머니 사라진 최 부자, 그리고 무기력하게 무너진 이 대감. 혹시 저 둘이 이 과부와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 돈 앞에 선 부모 형제도 없다는 판국에 의형제라는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박참판의 거친 숨소리가 이 대감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견고했던 악인들의 연대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쩍하고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다툼을 잠재운 것은 조씨 부인의 차분하고도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점잖으신 분들이 어찌 이리 추태를 보이십니까? 그녀는 소매 속에서 두툼한 문서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에 두 사내의 시선이 동시에 탁자로 쏠렸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집문서와 그녀가 가진 모든 전답의 문서였습니다.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대신 나리들도 그에 걸맞은 것을 내놓으셔야지요. 그 말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이 대감과 박참판, 그리고 어느새 슬그머니 돌아와 자리에 앉은 최 부자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미 잃은 돈을 만회해야 한다는 본전 생각. 그리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대한 금괴 장부. 도박꾼의 관기가 그들의 뇌를 집어삼켰습니다. 좋소, 내 집문서를 걸겠소. 나도 내 알짜배기 논문서 첫 맞이기를 다 걸겠소. 그들은 앞다투어 품속을 뒤져 꼬깃꼬깃한 문서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문서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흉년의 쌀 한 가마니를 빌려주고 뺏어온 농부의 피눈물이었고, 아비의 약값을 대느라 팔려간 딸의 몸값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종이, 조각들이 지금 이 탐욕의 재단 위에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찌거붓을 쥐는 그들의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다가올 대박에 대한 헛된 기대감이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탁자 위에 올라오자 방 안의 공기가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한여름 소나기가 쏟아지기 직전의 먹구름처럼 무겁고 습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커덕. 밖에서 육중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최 부자가 화들짝 놀라며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덜컹, 덜컹.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들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부인, 이게 대체 무슨 행패요? 박참판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조씨 부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등 뒤에서 일렁이자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기괴하게 길어졌습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들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포식자처럼 말입니다. 행패라니요.
판돈을 걸었으면 승부가 날 때까지는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이 바닥의 예의가 아니던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간드러지는 애교도 연약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한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접이식 부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짝! 부채살이 부러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사내들의 심장을 내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사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5년 전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던 소녀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왜요? 무서우십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는 즐거우셨으면서 막상 본인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니 겁이 나십니까? 그녀의 호통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 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최 부자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박참판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조씨 부인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5년 전 당신들이 뇌물을 받고 역적으로 몰아 죽인 조대감. 그 가문의 여식이 바로 접니다. 뭐라. 세 사내의 눈동자가 공포로 인해 극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장터의 소문도, 금괴장부도, 내기 바둑도, 처음부터 자신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여자가 설계한 거대한 거미줄이었음을 그들은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한 인간은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독 안에 갇힌 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물어뜯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놈이 꼬드겨서 온 거 아니냐. 이 대감이 핏발선 눈으로 최 부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두툼한 소나기 힘에 최 부자가 캑캑거리며 발버둥 쳤습니다. 누굴 탓해요? 금괴 욕심에 눈이 멀어 달려온 건 대감도 마찬가지면서 최 부자가 악을 쓰며 이 대감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점잖은 양반들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 같은 몸싸움만이 남았습니다. 박참판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악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의 문서들을 움켜쥐고 찢어발기려 했습니다. 이건 무효야, 사기라고. 이 문서는 다 가짜야. 종이가 찢어지고 상투가 풀리고 가시 짓밟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서로의 욕심이 서로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조씨 부인은 그 추악한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 아껴두세요. 곧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칠 테니 그때 가서 변명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포졸들의 이리 오너라 하는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짝이 쾅 하고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뒹굴던 세 사내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붉은색 쾌자를 입은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방 안은 순식간에 흙먼지와 비명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건장한 포졸들이 사내들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거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저 여자가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 대감이 돼지 먹다는 소리로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벗겨진 갓은 이미 누군가의 발에 짓밟혀 너덜너덜해졌고 기름진 얼굴은 바닥에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닥쳐라 이놈들. 포졸 대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양반의 탈을 쓰고 거에게 도박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이곳에서 발견된 장부를 보니 선량한 백성들의 고혈을 짠 증거가 차고 넘치구나. 내 놈들의 죄는 관아에 가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묻거라. 예, 포졸들이 굵고 거친 오라줄로 세 사람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파고들 정도로 꽉 조여오는 밧줄의 감촉에 최 부자는 아이고, 아이고 하며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참판은 끝까지 저항하려 했으나 몽둥이 찜질 한 번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도성 안을 호령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권세가들이 이제는 시장통의 좀도둑보다 못한 꼴로 줄줄이 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끄러웠던 소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에는 깨진 백자, 찻잔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탐욕의 상징이었던 문서들은 종이 쪼가리가 되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폐허 같은 난장판 한가운데 조씨 부인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홀로 핀 한 송이 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바둑판 위에 남아있던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비단천으로 그 돌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슥 비단이 돌을 스치는 건조한 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둑돌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5년 전 화마에 휩싸여 무너지던 자신의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비명 지르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아가 살아라.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리십니까? 짐승들이 비명 지르며 끌려가는 소리가 그녀의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돌을 닦아내듯 가슴 속에 맺혀있던 시커먼 응어리를 닦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와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툭 그녀의 눈가에 고여있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차가운 바둑돌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 장터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 주막, 정자나무 아래마다 온통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이보게. 그 소문 들었나? 남산 골짜기 과부 대길 말이여. 지게를 진 나무꾼이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아, 그 악질 탐관오리. 셋을 한꺼번에 감옥으로 보냈다는 그 여장부. 글쎄, 칼 한 자루 안 쓰고 오로지 바둑판 하나랑 혓바닥으로 그 놈들을 싹 다 엮었다지 뭔가. 어허, 그 부인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여우야, 여우. 천년 묵은 불여우.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무슨 소리. 그건 하늘이 내린 심판자지. 네,
그 이 대감놈한테 뺏긴 땅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치가 떨리는데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네. 주막집 주모가 국자를 흔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악인들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날, 길가에 선 백성들은 그들의 뒤통수에 굵은 소금을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 통쾌한 함성은 바람을 타고 멀리 조씨 부인의 집, 담장 너머까지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의를 행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영웅이었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조씨 부인의 집들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핏빛으로 물들 것 같았던 복수극이 끝나고 집안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씨 부인은 툇마루에 앉아 뜰에 막 피어난 매화 꽃봉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서늘했어 베일 것만 같았던 눈빛은 이제 봄눈 녹듯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쥔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 천천히 향을 음미했습니다. 지난 5년 복수를 위해 마셨던 독한 차가 아닌 진짜 향긋한 봄의 차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맑고 고운 풍경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먼저 간 가족들이 그녀에게 보내는 위로의 노래 같았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의 삶을 살아라. 그녀의 입가에였지만 아주 편안한 미소가 처음으로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겨우내 모진 눈보라를 이겨내고 피어난 저 뜰의 매화처럼 부인의 앞날에도 이제는 따스한 봄볕만 가득하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이 평온한 풍경 속에 고이 묻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화였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